이무는 길링엄과 소머즈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였고 곧바로 이들에게 부여한 권능을 회수합니다. 그리고 길링엄과 소머즈의 시체 위에 도깨비 불과 같은 것이 나타났고 이후 길링엄과 소머즈의 시체가 검은 빛으로 뒤덮이며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군코는 매우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사황 빨간머리 샹크스, 전 세계 최강의 검사 메이눈 미호크, 신의 기사단을 상위하는 강자임은 알고 있었다만 이 정도로 격차가 심할 줄은 몰랐어 라고 중얼거렸고, 샹크스는 군코를 보며 우타를 겹쳐보며 공격 의지를 잃었고, 미호크는 어렴풋이 이를 눈치채며 멍청한 녀석, 저 여자는 우리의 적이다. 동정심 따윈 사치란 말이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흑도요루를 사용하여 군코를 두동강 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군코의 전신을 검은 연기와 에너지가 뒤덮었고 미호크와 샹크스는 조금은 당황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군코의 눈이 마치 이무의 눈처럼 변하기 시작했으며 악마의 꼬리와 날개가 자라났으며 군코의 머리가 장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코는 의식을 잃어가며 내 몸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지? 설마 이무님? 이라고 중얼거린 뒤 고통스러운 듯한 비명을 지릅니다. 미호크는 군코의 모습이 변함과 동시에 패기가 수십 수백 배는 강해짐을 느끼며 군코를 경계하기 시작했고, 샹크스 역시 군코가 더 이상 우타와 닮은 소녀가 아닌 자신의 앞에 나타난 강력한 적임을 깨달으며 곧바로 자신의 검 그리폰을 뽑아들며 군코를 경계합니다. 군코의 몸에 이상이 생긴 후 잠시 정막이 흘렀고 마침내 군코가 입을 열며 소강 상태가 끝이 나게 됩니다. 군코는 보여주마 무가 어떻게 세상을 지배했는지 라고 말했고, 샹크스와 미호크는 본능적으로 군코의 몸에 빙의한 인물이 세계정부의 왕 이무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티치는 세턴을 제압하는데 성공하며 세턴의 권능마저 흡수하였고 회복력과 체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전반적인 신체 스펙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세턴과의 대결에서 폐양색 패기를 보다 높은 경지로 각성하였고 티치는 격이 다른 존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오키지는 티치의 패기가 이전보다 확연히 강해짐을 느낀 뒤 첫 만남과는 딴판인 남자가 되었군 이라고 말했고, 티치는 제하하하하 처음엔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지. 그래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쿠잔 이라고 농담을 했고, 아오키지는 피식 웃음을 짓습니다. 퀘이사는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오로성을 죽일 줄은 몰랐다 애송이. 하지만 고작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네 녀석이 상대해야 하는 남자들은 역대 최강의 남자들이다 라고 말했고, 티치는 이무와 루피를 떠올리며 제하하하하 패배를 재단하는 도전자가 어디 있나. 퀘이사 날 따라온 걸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주지 라고 소리쳤고, 그 순간 시키는 티치를 보며 록스를 떠올립니다. 시키는 잠시 회상에 잠겼고 록스는 록스의 적단을 이끌고 성지마리 조화로 향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자신감에 찬 얼굴을 하고 있었고 시키는 세계정부 진정한 세계의 지배자들, 언젠가 이들을 모두 발 아래 둔 진정한 제국을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 시키는 먼 과거 어린 날의 치기가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았군. 록스 선장, 티치 녀석을 볼 때마다 당신이 살아 돌아온 것 같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티치와 검은 수염의 적단은 와노쿠니에 도착했고 티치는 녀석들아 제하하하하 도신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라고 소리치며 도신 류마가 남긴 와노쿠니의 국보 흑도 슈스이를 강탈한 뒤 어인섬에서 강탈한 아나스타시스를 활용하여 류마를 부활시키려 합니다. 한편 티치가 와노쿠니의 모습을 드러낸 이후 아카자야 구남자와 모모노스케는 티치의 패기를 감지하였고 모모노스케는 와노쿠니에 또다시 강력한 적들이 나타났소 라고 말합니다. 카이도우와 빅맘은 힘을 합쳐 아이기스에게 대항했으나 결국 아이기스를 잡아내지 못하며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샴록이 나타나 빈사 상태가 된 빅맘과 카이도우를 공격하였고 빅맘은 목숨을 희생하여 샴록과 동기어진하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 샴록이 하데스의 심판을 사용하여 빅맘을 죽여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은인과 다름없는 빅맘이 사망한 것을 목도한 카이도우는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고 이성을 잃으며 술을 들이마신 뒤 샴록에게 천천히 다가옵니다. 카이도우는 잠시 짧은 과거를 회상했고 과거 록스의 적단의 견습 시절 카이도우는 록스에게 덤볐다가 무참히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록스는
보하하하하, 애송이가 에너지가 넘치는군. 하지만 난 애새끼라고 해서 봐주질 않는다고. 자고로 남자라면 칼을 뽑았으면 끝을 봐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카이도우의 숨통을 노립니다. 그리고 물론 록스는 카이도우에게 겁만 줄 생각이었지만 어린 시절의 카이도우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기에 겁을 먹으며 눈을 감았고, 그 순간 젊은 시절의 빅맘이 록스의 검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빅맘은 미소를 지으며 어린애들은 괴롭히지 말라고. 어이 꼬맹이, 록스나 금사자가 괴롭히면 나한테 말하라고 라고 소리칩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짧은 회상을 마친 카이도우는 눈물을 흘리며 빌어먹을 기억이 떠오르는군 이라고 중얼거렸고, 그 순간 카이도우의 폐왕색 패기가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샴록은 표정을 구기며 과연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는 건가? 다 죽어가는 몸뚱아리로도 무서운 기세로군. 헌데 도대체 누가 빅맘과 카이도우를 동시에 압도한 것이지? 오로성들은 분명 레드라인 전투에 깊게 관여하지 않았다 하면 내가 모르는 제3자가 있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빅맘과 카이도우를 동시에 압도할 만한 강자가 이무와 오로성이 아니라면 누구인지 의문을 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카이도우는 동물형으로 변하여 보로브레스를 사용하여 샴록을 불태워버리려 했고, 샴록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뒤로 이동하며 거리를 벌리며 최대한 불길이 약한 곳으로 이동하였고, 순식간에 카이도우의 보로브레스를 진화시키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가 노린 것은 보로브레스를 사용하여 샴록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전신에 보로브레스를 뒤덮으며 활용대거를 사용하는 것이었고, 카이도우는 활용대거 모드에 돌입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샴록은 꽤나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바다의 황제라고 불렸던 남자다워졌군 이라고 말하며 샴록은 빅맘과의 대결에서 입은 부상을 의식하며 자신에게도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카이도우는 아이기스와의 대결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상태였지만 빅맘과는 다르게 아직 육체의 나이가 전성기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빠른 속도로 부상을 회복함은 물론이요 세계 최강의 내고도를 선보이며 비교적 미미한 피해를 입었기에 매우 빠른 속도로 샴록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샴록은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카이도 과연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고 불렸던 남자인가? 밀짚모자에 비하면 확실히 기량이 부족하지만 이 정도면 전설이라고 불렸던 남자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겠어 라고 생각하며 록스, 로저, 흰수염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샴록은 카이도우를 바라보며 전사왕 카이도, 도태된 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호걸의 시대가 찾아왔다. 시대의 잔재에 불과한 이 녀석들이 낄 자리가 아니란 소리다 라고 소리쳤고, 카이도우는 숨을 헐떡이며 이 녀석이 원하는 건 무엇이지? 목적 없는 인형이나 다름없는 세계 정부의 하수인이 꿈을 꾸는 자들에게 자격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라고 물었고, 샴록은 미소를 지으며 목적 없는 인형이라 잘 바꾼 카이도, 하지만 나에게도 말 못할 꿈이 있다 라고 말했고, 카이도우는 약간의 흥미를 느끼며 샴록을 쳐다봤고, 카이도우는 록스를 떠올리며 그 남자도 해내지 못한 걸 네 녀석 따위가 입에 담는 거냐 라고 말하며 피식 웃음을 짓습니다. 카이도우는 감정을 억제하고는 있다만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며 마치 화라산처럼 타오르며 샴록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카이도우는 활용되고 상태로 인수형에 돌입하며 비로소 자신의 최고 전력을 드러냈고, 이후 자신의 금세봉에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곧바로 화염과 함께 샴록을 내리찍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샴록도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리는 없었고, 카이도우가 공격을 시전하는 순간 케르베로스 3마리가 나타나 카이도우의 일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샴록은 사람 열매 모델 하데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하데스의 형태로 변화하였고, 샴록은 마치 샹크스처럼 배양색 패기와 장격을 동시에 방출하며 카이도우를 멀리 날려버렸고, 카이도우의 가슴팍에는 큰 상처가 남게 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의 불꽃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기에 카이도우는 자신의 기존 기술인 대위덕 4명 8개를 더욱 강화시키며 배양색 패기의 힘을 극대화하는 기술인 패왕 대위덕 4명 8개를 사용하였고, 샴록은 사생승천을 사용하여 카이도우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러나 카이도우의 패왕 대위덕 4명 8개의 위력이 샴록의 생각보다 더 강력했으며, 샴록은 빅맘과의 대결에서 치명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샴록의 가드가 무너졌고, 카이도우의 공격이 샴록에게 적중했고, 샴록은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무슨 왕이 되겠다고 애송아 라고 말합니다.
카이도우는 패왕 대위덕 4명 8개를 사용하여 샴록을 궁지에 몰아넣은 데 성공하였지만 카이도우는 샴록의 강함을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있었기에 결코 방심 따위 나지 않으며 샴록을 확실히 마무리 짓기 위하여 빠른 속도로 샴록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샴록의 배양색 패기가 요동치기 시작했고 샴록의 배양색 패기는 이전보다 확실히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 짧은 시간에 기량이 이토록 상승했을 리는 없다. 설마 기량에 비해 폐왕색 패기가 유독 뛰어난 종자인가?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기량에 비해 폐왕색 패기가 유독 뛰어난 인물은 샹크스, 록스, 로저, 루피, 이무 정도밖에 없을 만큼 매우 강력하고도 희귀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샴록은 위기의 순간 배양색 패기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샴록 역시 샹크스와 마찬가지로 피거랜드가의 질 좋은 유전자를 가장 진하게 물려받은 인물이었기에 기량에 비해 월등한 배양색 패기의 힘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샴록은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한층 더 성장하게 되었고 매우 빠른 속도로 카이도우에게 접근한 뒤 배양색 패기를 번개의 형태로 방출하며 카이도우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도 순순히 당해줄 리는 없었고 카이도우는 자신의 금세봉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샴록의 배양색 패기를 받아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샴록의 접근을 허용하게 되었고 카이도우에게 가까이 접근한 샴록은 사람 열매 모델 하데스의 힘과 배양색 패기를 결합하며 배양색 패기를 두른 지옥의 왕 하데스를 구현화시켜 공격하는 기술인 염왕 폐운을 사용하였고 그 순간 전신이 배양색 패기로 뒤덮인 염왕 하데스가 구현화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는 전혀 위축되지 않으며 오히려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우로로로로로 또 다른 빨간머리 이 녀석들의 힘은 감탄이 나오는 수준이군. 하지만 고작 그 정도론 기라성 같은 이들을 이기고 세상에 위에 설 수 없다 라고 말했고 카이도우는 아직 샴록과 샹크스의 전투력이 자신이 우상으로 삼았던 전설적인 강자인 로저, 록스, 흰수염에 비해 못 미친다고 판단했으며 더 나아가 이무, 루피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샴록은 자존심이 상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전력을 다하여 여망폐운을 사용하여 카이도우를 공격했고 카이도우 역시 자신의 필살기역 기술인 활용대거 신사를 사용하였고 카이도우의 주변에는 마그마보다 뜨거운 불들이 응집되었으며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단번에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샴록이 구현화시킨 여망을 향해 날아갑니다. 샴록의 여망 폐운과 카이도우의 활용대거 신살이 충돌하였고 카이도우의 화염은 순간적으로 여망의 형상을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내 샴록의 배양색 패기가 카이도우의 패기를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이내 샴록의 배양색 패기가 록스의 검기와 비슷한 형태로 요동치며 카이도우의 전신을 공격했고 카이도우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카이도우는 활용대거 신살이 샴록의 여망 폐운을 무력화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샴록의 검기를 막아서진 못했으며 체력도 거의 다하게 되며 거친 숨을 내몰아쉬었고 샴록은 기세를 놓치지 않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카이도우에게 접근한 뒤 샹크스의 기술을 모방한 기술인 카무기리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샹크스의 카무사리는 신살이라는 뜻을 가졌으며 샴록의 카미기리 역시 신살이라는 뜻을 내포하지만 카무사리에 비해 조금 더 공격적인 뜻을 지닌 신을 직접 베어버린다는 표현이며 신성 모독적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샴록의 카미기리는 샹크스의 카무사리보다도 더 날카롭고 위협적인 위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명중률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샴록의 카무기리가 빠른 속도로 카이도우에게 날아가 그대로 카이도우의 복부에 꽂히게 되었고 만전 상태의 카이도우였다면 충분히 피할 법한 기술이었지만 카이도우는 중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샴록의 공격을 피해내지 못했고 카이도우는 샴록의 카무기리를 정통으로 허용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공교롭게도 낭떠러지 벼랑 끝에 서 있었고 샴록의 카무기리로 인하여 카이도우가 서 있던 지면이 무너져 내립니다. 카이도우가 밟고 있던 지면이 무너져 내리며 카이도우는 바닷속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저항하려 했지만 카이도우는 사실상 모든 체력을 소진하였기에 용의 형태로 변화하는 데 실패하였고 샴록은 바다에 떨어지는 카이도우를 보며 갈구했던 화려했던 죽음은 아니겠지만 세계의 운명이 격변하던 시기에 분명 카이도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 오랫동안 남을 걸세. 한때 세계 최강으로 불렸던 사나이여 라고 말하며 비록 카이도우가 적이지만 그럼에도 존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카이도우는 샴록의 카무기리를 허용한 이후 치명상을 입게 되며 능력을 사용하지 못할 만큼 지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카이도우가 밟고 있던 지면이 무너져 내렸고 카이도우는 망망대해 속으로 떨어지며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카이도우는 바닷속으로 떨어지며 공중을 바라보게 되었고 카이도우는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언젠가 이 지루한 삶을 끝내고 싶다고 생각했기에 후회되진 않는다만 흰수염 영감이나 로저처럼 멋진 죽음을 맞이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아쉽게 되었군 이라고 소리친 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전혀 겁먹지 않으며 큰 소리로 웃습니다. 하지만 카이도우가 바다에 빠지기 직전 바다의 수면이 모두 얼어버렸고 카이도우는 얼음 위로 떨어지며 목숨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수면이 모조리 얼어버렸다. 이런 짓이 가능한 건 전 해군대장 아오키지밖에 없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얼린 것은 아오키지가 아닌 개개열매 모델 오우쿠치노 마카미를 먹은 야마토였고 야마토는 지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카이도우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우로로로로 야마토 넌 분명 날 죽이고 싶어 했을 텐데 라고 물었고 야마토는 시끄러 네가 와노쿠니에서 한 짓을 생각하면 너는 편하게 죽을 자격도 없어 와노쿠니 사람들에게 속죄한 뒤에 죽으라고 라고 소리치며 눈물을 흘렸고 카이도우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우로로로로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건가 약자는 그저 착취당하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르코가 날아왔고 부녀 상봉이라 지켜만 봤는데 더는 시간을 끌 수 없어서 실례하겠다 요이 우선 모두 이 해협에서 벗어나야 한다 요이 라고 말했고 카이도우는 조금은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또 다른 빨간머리 예상 외의 강적의 등장이군 다시 만나는 그날 링링의 복수를 해주마 라고 생각합니다. 마르코는 불사조로 변한 뒤 곧바로 카이도우와 야마토를 들쳐매고 공중으로 날아갔고 샴록은 먼 발치에서 이를 바라보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카이도 빅만보다 명이 질기군 그것이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 라고 중얼거린 뒤 곧바로 모습을 감추는 투구 퀴네를 타고 어디론가 날아갑니다. 아이기스는 이무의 명령에 따라 아발론 델피로 복귀하였고 무사히 대피한 천룡인들을 바라보며 꽤나 많은 사상자가 났다만 이 정도면 큰 상관은 없다. 천룡인들은 이무님과 함께 조이보이를 꺾은 20개 왕국의 후에 저놈들을 호위호식하며 살려둔 이유는 오직 놈들의 특별한 혈통 속에서 가끔씩 튀어나오는 인재들 때문 저 정도 인구수라면 체계를 유지하기엔 아무런 무리가 없을 터 라고 생각하며 천룡인들도 이무와 아이기스에겐 그저 소모품에 불과하며 천룡인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며 체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그들이 정말로 고귀한 혈통이어서가 아닌 세계 정부를 지탱하는 방어가 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임이 밝혀집니다. 아이기스는 아발론 델피로 복귀한 이후 기척을 감춘 채 지하 깊은 곳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척봐도 최상 명검으로 보이는 검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또한 관 하나가 부적에 감싸진 채 보관되어 있었고 아이기스는 관과 검을 바라보며 현 시점 900년 전 이무님이 세계의 정점이었다면 신들이 전쟁을 벌인 태고의 시대 그 당시 정점은 단연코 이 남자였다. 태고의 신이라고 불렸던 남자 태고의 신을 부활시켜 이용할 수만 있다면 분명 밀지모자 루피와 연합군을 확실히 처리할 수 있을 테지. 강자의 유산, 아나스타시스, 특수한 의식 이 모든 것이 갖춰지면 태고의 신을 강림시킬 수 있다. 오로성 마스성이라면 분명 환상의 방에서 아나스타시스를 회수했을 터 변수만 없다면 세계는 곧 우리의 손아귀에 떨어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 아나스타시스는 쾌이사가 회수하여 검은 수염 해적단이 가지고 있으며 세계정부 측에서는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기에 세계정부의 계획은 단단히 꼬였음을 알 수 있으며 티치는 아나스타시스를 이용하여 세계정부와의 빅딜을 성사시키며 이는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며 티치가 루피, 이무와 경쟁하며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세계에 공표하는 사건이 됩니다. 루피와 이무의 싸움의 여파로 대지의 신이 부활하게 되었고 이는 어느정도 이무와 아이기스의 계획된 설계로 이무와 아이기스는 루피와 함께 소위 신이라고 불렸던 존재들 역시 모두 말살하고자 하며 D의 의지를 완전히 말소시키고자 합니다.
데이지의 신은 부활, 어떻게 보면 동면에서 깼다는 표현이 정확하며, 데이지의 신은 태고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봉인당하며 레드라인 깊은 해저에 봉인되었고, 루피의 해방의 드럼과 루피와 이모의 대결의 여파로 레드라인이 붕괴되며 깊은 잠에서 깨어나 다시 레드라인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데이지의 신은 부활과 동시에 이모를 대면하기 위하여 이모에게로 향했고, 이모는 한창 샹크스 미호크와 전투 중이었기에 데이지의 신을 만나는 것은 이르다고 판단하며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나스주로에게 연락하여 데이지의 신을 막아서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이모의 명령을 전달받았지만 데이지의 신이 누구를 칭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에 우선은 이모와 미호크, 샹크스가 격돌 중인 곳 근방의 섬에 머무릅니다. 나스주로가 섬에 자리를 잡은 뒤 휴식을 취하고 있던 와중 섬 전체가 무너질 만큼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고, 나스주로는 본능적으로 데이지의 신이라는 존재가 나타났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순간 창란 현상을 일으키며 주저앉았고, 나스주로의 귀에는 삐 소리가 기괴할 정도로 크게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나스주로는 곧바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에 저항하였고, 공중을 올려다본 순간 베헤모스의 형태를 한 무언가가 이모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고, 그 괴물의 크기는 섬 전체를 뒤덮을 만큼 거대했으며 보는 것만으로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나스주로는 이모님께서 말한 데이지의 신인가? 감히 이모님께 접근하도록 놔둘 순 없다 라고 생각한 뒤 순식간에 공중으로 튀어올라 데이지의 신을 향해 참격을 날립니다. 하지만 나스주로의 공격은 데이지의 신의 몸에 흠집조차 내지 못했고, 나스주로의 참격은 마치 계란이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듯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조금은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인사치레이긴 했다만 이 정도론 택도 없다는 건가? 라고 중얼거렸고, 데이지의 신은 나스주로를 의식하며 네로나 가문의 하수인인 건가? 그래, 분명 놈이라면 세계를 집어삼켰을 터 수준급 강자를 휘하에 두었다 하더라도 이상할 건 없을 테지 라고 말한 뒤 이모에게로 향하기 전 우선은 나스주로와 격돌하기로 결정하였고, 데이지의 신은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저놈에게서 느껴지는 이 기운은 분명 이모님의 능력인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기운이다 라고 중얼거렸고, 데이지의 신은 난 사람 열매 모델 야훼를 이 세상에 남긴 장본인이라네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아이기스가 쌍디에게 악마의 열매의 기원과 3000년 전 세상에 대해 말해줄 때 데이지의 신이 무엇을 남겼는지 말해주지 않았었는데, 데이지의 신이 남긴 능력은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이며 이모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사람 열매 모델 야훼를 흡수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데이지의 신의 이름은 가이오스 디 엘로 밝혀집니다. 가이오스 디 엘은 선대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자이며, 정확하게 따지자면 숲의 신이 사람들의 소망을 구현화시켜 악마의 열매를 세상에 남겼다면, 가이오스 디 엘은 악마의 열매 중에서도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와 함께 가장 특별한 취급을 받으며 결이 다른 무언가로 분류되는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힘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가이오스 디 엘은 그야말로 신이라고 불리기에 손색 없는 인물이었고, 나스주로조차 가이오스 디 엘의 앞에서 위축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나스주로는 정신을 다잡으며 자신의 검 초대기철의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순식간에 가이오스 디 엘에게 접근하였고, 가이오스 디 엘은 꽤나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현 시대 최강의 검객의 일격인 건가? 과거 그 시절에 있었어도 세상을 뒤흔들 만한 자질을 가졌구나 라고 말하며 나스주로의 자질과 전투력을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지구를 이루는 기본적인 사원소 중 하나인 땅의 힘을 활용하여 지토 선멸을 사용하여 나스주로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참고로 지토 선멸은 이모가 자주 사용하는 기술로 대지의 힘으로 거대한 토순을 생성하여 공격을 막아서는 기술입니다. 나스주로는 가이오스 디 엘의 존재 자체에 괴리감을 느끼며 분명 그 기술은 이모님의 기술이 틀림없다. 이 녀석 도대체 정체가 뭐지? 라고 물었고, 가이오스 디 엘은
두 번째 세계가 탄생하기도 더 이전 첫 번째 세계에서 니카와 함께 네로나가몬 태고의 신과 겨루었던 망령일 뿐이라네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원피스 세계관의 세계는 총 3가지 세계로 구분되며 이는 엘바프 벽화에서 공개되는데 첫 번째 세계는 3000년 전 니카와 태고의 신 네로나가몬의 세계이며 두 번째 세계는 900년 전 조이보이와 이무의 세계이며 세 번째 세계는 바로 지금 루피와 이무의 세계입니다. 나츠로는 가이우스 디 엘이 하는 말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알진 못했지만 가이우스 디 엘이 자신들보다 더 이전 세대의 사람임을 눈치챈 듯한 모습을 보였고 가이우스 디 엘은 니카는 해방의 전사라고 불렸던 기적의 전사였다. 하지만 결국 이무 태고의 신에게 패배한 뒤 세상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그가 남긴 D의 의지 태양신 니카의 힘은 사라지지 않았네. 그의 이름은 몽키 D 니카. 자유를 잃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이들을 구원했던 해방의 전사였었네 라고 말해주었고 나츠로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몽키 D 거프, 드래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밀짚모자 루피, 놈들이 하나같이 비범한 행보를 보인 이유가 있었군. 그러고 보니 조이보이 녀석의 성씨도 파악하지 못했었는데 설마 몽키 D 조이보이였던 것인가? 라고 중얼거리며 D의 의지 중에서도 몽키 D의 의지를 잇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비범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니카의 의지를 가장 진하게 물려받았기 때문이며 조이보이 역시 본명이 몽키 D 조이보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빠집니다. 이무는 군코의 몸에 빙의하며 샹크스 미호크와 격돌하게 되었고 이무는 보여주마 무가 세상을 어떻게 지배했는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군코의 눈이 마치 이무의 눈처럼 변하기 시작했으며 악마의 꼬리와 날개가 자라났으며 군코의 머리가 장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코는 의식을 잃어가며 내 몸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지? 설마 이무님? 이라고 중얼거린 뒤 고통스러운 듯한 비명을 지릅니다. 미호크는 군코의 모습이 변함과 동시에 패기가 수백 배는 강해짐을 느끼며 군코를 경계하기 시작했고 샹크스 역시 군코가 더 이상 우타와 닮은 소녀가 아닌 자신의 앞에 나타난 강력한 적임을 깨달으며 곧바로 자신의 검 그리폰을 뽑아들며 군코를 경계합니다. 군코의 몸에 이상이 생긴 후 잠시 정막이 흘렀고 미호크와 샹크스는 눈앞의 존재가 이무라는 것을 확신하였고 가장 먼저 침묵을 깨며 움직이는 것은 샹크스였습니다. 샹크스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무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검 그리폰의 배양색 패기를 휘감았고 그리폰의 형상을 한 참격과 배양색 패기가 뒤엉킨 검기를 방출하며 이무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마법진이 생겨났고 거대한 마법진은 순식간에 샹크스의 공격을 집어삼켰고 이후 검은색 번개가 샹크스를 향해 날아옵니다. 그러나 미호크가 순식간에 접근하여 검은색 번개를 반으로 갈라버렸고 샹크스는 피식 웃음을 지으며 호 이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불러야 하나 라고 농담을 했고 미호크는 니놈이 저런 공격에 맞을 리 없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안다. 하지만 절대 긴장을 풀지 마라. 오로성만 하더라도 냉정하게 말해 우리를 뛰어넘는 실력자들 오로성을 발 아래 둔 저 남자의 강함의 끝은 감히 우리가 가늠할 수조차 없다 라고 말했고 샹크스 역시 세계 정부의 강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지만 꽤나 긴장하며 전투에 임합니다. 이무가 악마로 변함과 동시에 주변의 공간 심지어 공기마저 어떠한 에너지에 흡수되며 불타 사라지고 있었고 이무의 존재만으로 공간에 왜곡이 일어나며 세상은 점점 악으로 변해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샴록은 검은 구름 속에서 이무의 본체를 엄호하고 있었고 오묘한 표정을 지으며 의식 없이 관과 같은 곳에 누워있는 이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샴록은 아직은 야망을 펼치기에 이르다 라고 중얼거립니다. 이무가 군코의 몸에 빙의하여 샹크스와 미호크를 상대하게 되었고 평생을 라이벌로 경쟁해온 샹크스와 미호크는 이 순간만큼은 파트너가 되어 이무라는 적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도 없이 격돌하며 서로의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의외로 합이 잘 맞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무는 군코의 몸에 빙의한 뒤 주먹을 꽉 쥐며 확실히 이 육신은 본좌의 힘을 담기엔 부족하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도 애송이 둘 정도는 끄떡없다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이무와 미호크를 향해 날아갑니다. 이무는 군코의 몸으로 빙의를 마친 뒤 곧바로 무기 소환을 사용하며 허공에서 마법서를 꺼내들었고
하늘에 거대한 마법진이 소환되며 검붉은 번개가 미호크와 샹크스를 향해 날아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곧바로 세계 최강의 참격을 사용하여 번개를 소멸시켜버렸고, 샹크스는 빠른 속도로 이무에게 접근한 뒤 카무사리를 사용하였고, 폐양색 패기와 참격이 동시에 이무를 향해 날아갑니다. 하지만 이무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샹크스의 카무사리의 경로를 읽어낸 뒤 샹크스의 공격을 피해낸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곧바로 화살표를 소환해낸과 동시에 화살표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샹크스의 심장을 관통시키려 합니다. 이무가 화살표 모양의 무언가를 소환하여 샹크스의 심장을 관통해버리려던 찰나 미호크가 빠른 속도로 다가와 이무가 소환해낸 화살표를 베어버렸고, 미호크는 방어, 샹크스는 공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환상적인 콤비네이션을 자랑하며 이무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이무는 고대병기 포세이돈 시라우시가 레드라인에 나타나 무수히 많은 해왕류를 불러들인 것을 확인하였고, 곧바로 악마 계약을 사용하여 바다 위에 거대한 마법진을 생성하는 데 성공하며 해왕류 수백 마리를 악마화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참고로 악마화된 생명체는 숙주인 이무에게 절대 복종하는 하수인이 되며 수명이 크게 줄어드는 대가로 불사의 몸과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이무는 해왕류 수백 마리를 악마화시킨 뒤 곧바로 도미 리버시를 사용하였고, 악마 계약으로 생성된 마법진을 뒤집어버립니다. 그리고 도미 리버시의 영향으로 악마화가 된 해왕류들은 마법진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이후 허리까지 가라앉고 뒤집히면 시커먼 하반신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며 악마의 뿔과 송곳니, 날개까지 생겨 말 그대로 악마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전의 기억을 일부 유지하지만 마음이 타락하게 되며 오직 이무의 명령에 따르게 되는 상태가 되었고, 순식간에 악마화된 해왕류 수백 마리가 샹크스와 미호크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엘바프에서 악마 같은 모습을 한 거인들과 하랄드 왕이 내분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설마 이 기술의 영향이었던 건가?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집중해라. 단번에 해왕류들을 베이지 못한다면 필연적으로 빈틈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번엔 왼팔로 안 끝날지도 모른다고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조금은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며 내가 해왕류에게 팔을 잃은 게 아니다. 신세계에 걸고 온 거다.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악마화된 해왕류들이 맹렬히 샹크스와 미호크에게 접근하는 동안 이무는 무언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시 한번 허공에서 마법서를 소환해냅니다. 이무가 수많은 해왕류들을 악마화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해왕류들의 모습이 악마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면 물론 더욱 맹렬해진 상태로 순식간에 미호크와 샹크스를 덮치려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죽음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샹크스와 미호크가 육지에 있는 것 따윈 고려하지 않으며 최고 속력으로 샹크스와 미호크를 덮치려 합니다. 미호크는 우선 저놈들부터 베어버린 뒤 이무를 노려야겠군 이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고개를 끄덕인 뒤 곧바로 자신의 검 그리폰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순식간에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로저의 기술이자 카무사리의 상위 호환격 기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기술인 신세나 쇼토츠를 사용하였고, 매우 강력한 참격이 폐양색 패기와 함께 매우 넓은 범위로 날아가며 순식간에 해왕류들을 베어버립니다. 또한 미호크 역시 거의 동타이밍에 자신의 검 흑도유루를 꺼내든 뒤 흑참 천무를 사용하였고, 샹크스와 미호크의 공격은 수백 마리의 해왕류들을 완벽하게 저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미호크의 흑참 천무와 샹크스의 신세나 쇼토츠는 이무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러나 이무는 이미 데뷔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허공에서 마법서를 소환한 뒤 검붉은 번개를 소환해내며 샹크스와 미호크의 공격에 여파를 흡수하는 데 성공한 뒤 저주 변곡을 사용합니다. 이무가 저주 변곡을 사용하자마자 하늘이 급격하게 흐려졌으며 저주받은 소음과 노래가 레드라인 전역에 퍼져나갔고, 미호크와 샹크스는 무장색 패기가 워낙 강했기에 그저 행동이 멈추는 것 정도가 다였지만, 무장색 패기가 약한 이들은 저주 변곡을 듣는 것만으로 머리가 터져버리거나 고막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치명상을 입었으며, 저주 변곡으로 사망한 이들은 곧바로 악마화되며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해군, 혁명군, 해적은 물론 심지어 해왕류 같은 짐승들도 악마화되며 주변의 모든 것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는 마치 지옥을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고, 샹크스는 인상을 찌푸리며 세계 정부의 왕, 이토록 잔인한 힘을 가졌다니 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저런 건 신이 아니라 악마라고 말하는 게 맞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저주명곡으로 쓰러뜨린 이들의 수만큼 힘이 강해져가는 모습을 보였고, 이무는 순식간에 미호크와 샹크스에게 접근한 뒤 배양색 패기와 악마의 기운을 동시에 방출하며 샹크스와 미호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미호크가 이무의 공격을 받아친과 동시에 샹크스가 빠른 속도로 이무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검 그리폰의 배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뒤 이무의 복부를 찔러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샹크스와 미호크는 이무의 예상보다 더 콤비네이션이 잘 맞는 모습을 보이며 이무를 압박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샹크스의 검이 이무의 복부에 정확하게 꽂히며 군코의 몸에 빙의한 이무는 피를 토해내며 날아갑니다. 샹크스의 검이 이무의 복부를 꿰뚫은 뒤 미호크와 샹크스는 승기를 잡게 되었고, 미호크도 공격적으로 움직이며 순식간에 이무에게 다가가 세계 최강의 참격을 사용하여 이무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무는 배양색 패기를 발현하며 미호크의 검기를 말 그대로 소멸시켜버렸고, 미호크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검기가 소멸되었다. 배양색 패기의 한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 거지? 라고 말했고, 이무는 자신의 양손에 배양색 패기를 두른 뒤 어느정도 군코의 몸에 적응이 끝난 듯한 모습과 시간이 꽤나 흐르면서 부상을 치유하는 데 성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무는 공중에 매우 거대한 마법진을 소환하였고, 그 마법진에서 거대한 악마 한 마리가 소환되었고, 이는 마치 이 세상의 힘이 아닌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냉정함을 잃지 않으며 세계 정부의 왕은 확실히 기량이 떨어졌다. 미물 따위에 의존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매의 눈, 단숨에 놈에게 치명상을 입혀야 한다. 라고 말하며 미호크와의 합동기를 준비하려 하였고, 미호크는 단번에 샹크스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흑도 요루를 뽑아들며 이무가 소환한 악마와 이무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궤적으로 참격을 날렸고, 샹크스는 곧바로 미호크의 참격에 배양색 패기를 실어주었고, 샹크스와 미호크의 합동기술인 흑참패도가 이무가 소환해낸 악마를 향해 날아갑니다. 이무가 소환해낸 악마는 아몬의 형태를 하고 있었고, 샹크스와 미호크의 흑참패도가 자신에게 날아오자 불을 뿜으며 이를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이무의 본체도 아닌 군코의 몸으로 소환해낸 악마 따위가 샹크스와 미호크의 합공을 막아내기란 무리였고, 흑참패도는 순식간에 아몬의 형태를 한 악마를 두동강 내버리며 빠른 속도로 이무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무는 눈을 감은 채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고 있었고, 미호크와 샹크스의 공격이 닿기 직전 자신의 주먹에 태양색 패기를 두른 뒤 곧바로 미호크와 샹크스의 흑참패도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이무의 태양색 패기와 샹크스의 태양색 패기가 충돌하였고, 결국 샹크스의 태양색 패기와 미호크의 검기가 이무를 뚫어내며 이무는 몸이 두동강 나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와 미호크의 견문색 패기는 물론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어 버립니다. 이무는 샹크스와 미호크의 협공에 위기감을 느꼈고, 결국 금단의 기술이자 빙의 후 시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술인 크아르를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크아르는 빙의 대상자의 심장을 제물로 바치며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발현하는 기술로, 사용과 동시에 빙의 대상자는 사실상 사망이 확정되는 기술입니다. 그렇게 이무가 크아르를 사용함과 동시에 현재 이무의 빙의 대상자가 된 군코는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무가 크아르를 사용한 뒤 샹크스와 미호크의 시야와 감각은 완전히 차단되었고, 이무는 그 순간 공중으로 높게 튀어오릅니다. 그리고 하늘에선 섬보다 거대한 마법진이 생성되었고, 이무는 저주받은 16발의 흉탄을 사용하였고, 하늘에서는 이질적인 기운을 띤 붉은색의 흉탄 16발이 미호크와 샹크스를 향해 날아갔고, 마치 루루시아 왕국에 일어났었던 폭격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저주받은 16판의 흉탄의 영향으로 미호크, 샹크스, 이무가 겨루었던 섬은 수장되기 시작했고, 이무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섬을 소멸시키는 경악스러운 파괴력을 선보입니다. 미호크와 샹크스는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며 인지조차 못하며 이무의 폭격에 소멸될 위기에 처했지만, 그 순간 미호크는 견문색 패기를 한 차원 더 높게 각성하며 이무의 배양색 패기마저 무효화시키는 데 성공하며 눈을 뜹니다. 또한 샹크스 역시 위기의 순간 배양색 패기를 한 차원 더 높게 각성하며 이무의 저주를 무효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미호크와 샹크스는 거의 동타이밍에 다시 한번 시야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호크와 샹크스는 빠른 속도로 공중으로 튀어오르며 저주받은 16발의 흉탄의 일부를 피해내고 곧바로 자신들의 최고 기술을 사용하여 승부를 걸고자 합니다. 미호크는 과거 로드스타 섬에서 조로와 세계 최강의 검사 자리를 걸고 겨루었을 때 자신의 최후의 기술로 꺼내들었던
있었던 흑도천하 만인지적을 사용하였고, 샹크스는 로저의 필살기업 기술이자 자신의 의지 그 자체인 기술인 신세나 쇼토츠를 사용하였고, 샹크스와 미호크의 공격은 거의 동시에 하늘을 향해 날아갔고, 저주받은 16발의 흉탄의 일부를 파괴하며 이무가 소환해낸 마법진을 부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무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무가 하찮은 몸에 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녀석들의 수준으로는 신의 집행을 막아설 수 없다 라고 말했고, 그 순간 마법진 속에서 가장 거대한 흉탄이 나타나며 순식간에 미호크와 샹크스의 공격을 파괴하는 데 성공하였고, 결국 미호크와 샹크스는 이무를 꺾는데 실패하며 저주받은 16발의 흉탄을 막아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호크의 흑도천하 만인지적과 샹크스의 신세나 쇼토츠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고, 순식간에 이무에게로 날아가 이무의 팔 하나를 완전히 날려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이무가 빙의한 군코의 몸은 외파리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미호크와 샹크스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이무는 그 아래의 영향으로 인하여 심장이 사라진 군코의 몸이 이제 곧 생명체로서의 기능을 멈출 것이란 걸 느꼈고, 곧바로 샴록을 호출하여 자신의 본체로 돌아갈 준비를 마칩니다. 루피와 이무의 대결의 여파로 데이지의 신이 깨어나게 되었고, 데이지의 신의 이름은 가이우스 디 엘이며, 가이우스 디 엘은 사람 열매의 모델 야훼의 능력을 다룰 수 있으며 베헤모스의 형태로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며, 곧바로 가이우스 디 엘을 베어버리려 했지만 나스루의 공격으로도 가이우스 디 엘의 피부를 뚫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스루 역시 전력을 다한 것은 아니었기에 오히려 이는 나스루의 호승심을 자극하는 꼴이 됩니다. 가이우스 디 엘은 니카의 본명이 몽키디 니카이며, 몽키디 가문은 DA족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힘을 지녔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스루는 루피, 거프, 드래곤을 떠올리며 가이우스 디 엘의 말이 결코 허풍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는 나스루에게 크게 중요한 사실은 아니었고, 나스루는 우선은 가이우스 디 엘과의 대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이우스 디 엘 역시 나스루를 무시한 채 이무에게로 직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우선은 나스루를 제압하고자 합니다. 가이우스 디 엘은 의지를 굳힌 뒤 자신의 몸이 부식되어 가는 것을 보며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음을 깨달았고, 곧바로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야훼의 형태로 변합니다. 그리고 가이우스 디 엘의 야훼 폼은 이무와는 확실히 달랐고, 가이우스 디 엘은 검은 날개와 긴 수염을 가진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땅의 기운이 짙은 갈색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가이우스 디 엘은 야훼의 형태로 변한 뒤 순식간에 나스루에게 접근하여 신의 신검을 사용하여 거대한 검을 소환하여 나스루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검술만큼은 나스루가 가이우스 디 엘을 앞서갔고, 나스루는 귀마 참변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가이우스 디 엘이 소환해낸 거대한 검과 참격을 베어버린 뒤 자신의 검 초대기처를 일시적으로 흑도로 변환시킨 뒤 가이우스 디 엘의 복부를 X자로 그어버리는데 성공했고, 가이우스 디 엘은 상처를 입으며 주춤거립니다. 그리고 나스루는 가이우스 디 엘이 분명 야훼의 형태일 때 모든 부분에서 최상의 상태임은 분명하지만 적어도 방어력과 내구도 면에서는 베헤모스의 형태일 때가 더 낫다는 것을 깨달았고, 역설적으로 가이우스 디 엘이 가장 강한 상태인 야훼의 형태가 자신이 가이우스 디 엘을 잡아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이우스 디 엘은 야훼의 형태로 변한 뒤 마치 이무 같은 포스를 뿜어내며 나스루를 압도하기 시작하였고, 야훼의 변화무쌍한 초식 앞에 나스루는 점점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스루 역시 시대를 호령한 검사였으며, 냉정하게 말하면 가이우스 디 엘의 기량은 이무, 루피는커녕 조로에게도 전혀 못 미쳤기에 나스루와 큰 차이가 나진 않았고, 나스루는 점점 가이우스 디 엘의 능력에 적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스루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결정적인 타이밍에 가이우스 디 엘의 공격을 피해낸 뒤 순식간에 가이우스 디 엘에게 접근하여 원혼 참살 절명을 사용하였고, 하늘에서 무수히 많은 해골과 시체가 내려와 순식간에 나스루의 검에 휘감겼고, 나스루는 해골과 시체와 함께 폐양색 피기를 검기처럼 방출하며 가이우스 디 엘에게 원혼 참살 절명을 적중시켰고, 가이우스 디 엘은 나스루의 공격을 완벽히 방어하지 못했고, 급하게 무장색 패기를 둘러 방어했지만 복부의 일부가 찢겨져 나갔으며, 더 나아가 검은색 이펙트를 띤 스산한 기운과 함께 상처가 확장되어 나가는 부상을 입었고, 가이우스 디 엘은 조금은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 한 시대의 정점에 선 남자를 너무나도 무시했구나.
이제 진정한 신의 힘을 보여주도록 하마 라고 말했고, 그 순간 이무의 상징적인 기술이자 이무가 조로를 꺾었던 기술인 성창천지멸화를 사용하였고, 하늘에서 거대한 롱기누스의 창이 구현화되며 나츠로를 향해 천천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츠로조차 기세에 눌린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것이 야훼의 힘, 죽음을 관찰해온 나의 본능이 말한다. 저 공격에 적중당하는 것은 곧 죽음과 직결된다고 라고 말합니다. 한편 가이우스 D.L은 야훼의 능력을 무리하게 쓰며 신체에 큰 무리가 왔고 피를 토해내며 주저앉았고, 확실히 롱기누스의 창을 구현화시키는 기술은 나에게조차 버거운 건가 라고 중얼거립니다. 가이우스 D.L이 성상천지멸화를 사용하여 거대한 롱기누스의 창이 구현화되었고, 롱기누스의 창은 서서히 나츠로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츠로는 좌절할 뿐 대결을 포기하며 목숨을 헌납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곧바로 자세를 다잡으며 자신이 가진 가장 강한 기술을 사용하여 롱기누스의 창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나츠로는 자신의 검 초대기철의 배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휘감았고, 그 순간 초대기철 역시 어느정도 위기를 느끼며 평소보다 패기를 더 많이 흡수하였고, 일시적으로 나츠로의 기량은 크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나츠로는 자신의 필살기호 기술이자 와노쿠니에서 조로에게 사용했던 자신의 최후의 기술 귀황천수 참지를 준비합니다. 나츠로는 귀황천수 참지를 사용하며 덩치가 매우 커지게 되었고, 나츠로의 모습 역시 지옥의 왕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대기철이 흡수했던 모든 원원들이 고통스러운 듯한 비명을 질러댔고, 나츠로는 그야말로 죽음을 관철하는 신, 사신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나츠로의 귀황천수 참지와 가이우스 D.L이 구현화시킨 롱기누스의 창이 충돌하였고, 나츠로와 가이우스 D.L의 폐왕색 패기가 우선적으로 충돌하며 하늘이 갈라지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이후 가이우스 D.L이 구현화시킨 롱기누스의 창과 나츠로의 검이 서서히 가까이 다가가게 되며 엄청난 폭발을 일으킵니다. 나츠로의 귀황천수 참지와 가이우스 D.L의 성창천지멸화가 충돌하며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고, 나츠로의 검기가 가이우스 D.L의 롱기누스의 창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나츠로의 검기조차 가이우스 D.L의 롱기누스의 창을 완전히 베어버리는 데는 실패했고, 곧이어 롱기누스의 창의 파편이 나츠로의 전신을 관통했고, 나츠로는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가이우스 D.L은 거친 숨을 내몰았고, 나츠로는 곧바로 최종 페이지에 돌입하며 전력을 드러내려 합니다. 하지만 나츠로는 최근 너무나도 무리하며 최종 페이지에 돌입하는 것을 남발하였기에 피를 토해내며 쓰러졌고, 최종 페이지에 돌입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츠로는 칼을 땅에 꽂으며 원통하다, 이름도 모르는 녀석에게 저놈을 이무님께 가게 두어선 아니 되는데 라고 말했고, 가이우스 D.L은 무언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 모양이군.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소용없다. 우리 역시 지난 날들을 후회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었네 라고 말한 뒤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신의 구속을 사용하여 나츠로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에서 빗줄기가 날아와 가이우스 D.L의 복부를 관통했고, 가이우스 D.L은 당황하는 표정을 보며 하늘을 바라보았고, 키자루와 아카이누가 나타나 가이우스 D.L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쓰러진 나츠로를 바라보며 오로성 사왕조차 능가하는 괴물인데 라고 중얼거렸고, 키자루는 확실히 세상이 망할 때가 되었군. 괴물 같은 녀석들이 끊임없이 튀어나오잖아 라고 말합니다. 가이우스 D.L은 키자루와 가이누를 바라보며 성가신 녀석이 둘이나 더 나타났군. 이래서 네로나 이모에게 도달하기 전에 내 몸이 부서질지도 모르겠군.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적당한 타이밍에 떼어놓는 수밖에 라고 생각하며 키자루와 가이누를 쓰러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닌 적절한 타이밍에 이들을 떼어두고 이무에게 향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무는 군코의 몸에 빙의하며 악마화를 진행하며 샹크스, 미호크와 격돌하였고, 군코의 몸으로도 세계 정부의 왕다운 강함을 보이며 샹크스와 미호크를 꺾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군코의 몸은 이무의 본체에 비하면 신체 능력이 크게 떨어졌고 군코의 몸은 크하르의 영향으로 심장이 사라진 상태였기에 사실상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무는 우선 자신의 본체를 불러들였고 샴록은 이무의 호출을 받은 뒤 검은 구름 속 비행선을 타고 이무에게 천천히 접근합니다. 이무는 군코의 몸으로도 샹크스와 미호크를 꺾는데 성공했지만 미호크와 샹크스의 맹공으로 인하여 군코의 팔 하나가 완전히 날아갔으며 전신에는 상처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와 샹크스는 아직 정신을 잃지 않았고 샹크스는 무리하여 전투를 이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무는 폐왕색 패기를 발현하며 샹크스의 움직임을 완전히 통제하는 데 성공했고 미호크는 지친 듯 숨을 헐떡이며 하하, 정상결전에서 흰수염과의 거리를 재어봤을 땐 분명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거리의 격차만이 존재했었다. 롤로노와 조로가 나를 꺾었을 때도 아직 희망이 있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저 남자와 우리의 거리는 대체 라고 중얼거리며 절망을 느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샴록이 이무의 곁에 도착했고 샴록은 군코의 몸에 빙의한 이무를 보며 무릎을 꿇은 뒤 이무님, 본체는 안전하게 호위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성지로 돌아가실 겁니까? 라고 물었고 이무는 겸은색 패기를 사용하여 대지의 신 가이우스 디 엘의 기운을 느끼며 아무래도 불청객이 찾아온 모양이군. 아직 내가 군세를 이루지 못했던 시절의 벗인가? 라고 말합니다. 이무는 샴록이 도착하자마자 본래의 몸으로 옮겨갈 준비를 마쳤고 하늘에서 거대한 마법진이 나타나 이무와 군코를 향해 검고 스산한 빗줄기를 뿜어냈고 이무는 성공적으로 자신의 본체로 돌아온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무의 본체는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무는 주먹을 꽉 쥐며 밀짚모자, 이 정도로 깊은 상처를 남기다니. 만약 카미테키를 활용할 기회가 왔었더라면 최후를 맞이하는 것 내가 되었을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몸에 이토록 깊은 상처를 남긴 루피를 인정함과 동시에 조금은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한편 이무가 자신의 본체로 돌아오며 군코가 정신을 차렸고 군코는 이무가 자신의 몸으로 샹크스 미호크와 싸우며 얻은 부상과 상처로 인한 고통을 느끼며 비명을 질렀고 잠시 후 이무를 바라보며 이무님 이라고 말하며 이무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군코의 하반신에 검은 불꽃이 피어났고 군코의 몸이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코는 고통스러운 듯한 비명을 지르며 샴록을 바라보며 샴록, 일반적인 부상과는 다르다고 라고 소리쳤고 샴록은 지그시 눈을 감으며 이미 생의 신은 너를 떠났네 군코. 신의 기사단으로서의 노고는 잊지 않으마. 잠시라도 신의 양분이 되어 세계 정부를 위해 기여한 것에 감사하며 가게나. 라고 말하였고 그제서야 군코는 자신이 토사구팽당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군코는 이무를 바라보며 아 이무님, 당신을 위해 수십 년 이상 헌신한 저를 이라고 소리쳤고 이무는 자신을 수십 년 이상 섬긴 군코가 죽어감에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으며 운명을 받아들여라 군코. 애시당초 신의 기사단은 신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길러진 사냥개들이 아니었느냐 라고 말하며 돌아섰고 군코는 자신이 토사구팽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순식간에 이무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나 샴록이 순식간에 군코를 베어버렸고 군코의 팔이 깔끔하게 절단되며 공중으로 날아갔고 검은 불꽃이 서서히 군코의 하반신을 넘어 상반신마저 태워가며 군코는 죽음을 눈앞에 두며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군코는 브룩과의 과거를 떠올리며 죽어갈 때가 되니 알 수 없는 기억들이 선명해지네. 소울킹, 당신을 다시 한번 마주보고 싶었는데 라는 유언을 남기며 사망합니다. 샹크스와 미호크가 이무와 격돌하며 시간이 꽤나 흐르게 되었고 루피도 몸을 어느정도 회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루피의 팔에는 악마의 문양과 같은 무언가가 남아있었고 루피는 몸을 고무처럼 늘리는 것은 가능했지만 니카의 힘을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초파는 루피에게 안정을 취하라고 말했고 써니오에서 조로와 쌍디 역시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루피는 곧바로 다시 한번 이무를 막아서기 위하여 이무에게로 향하려 합니다. 하지만 나미가 이를 막아서며 루피, 그 몸으로 더 싸우는 건 위험해 라고 말했고 루피는
하지만 내가 아니라면 누구도 이물을 쓰러뜨릴 순 없다고. 그 녀석도 분명 지쳤을 거야 라고 소리쳤고, 조로는 루피 이 말엔 100번도 더 동의하지만 급하게 움직이기만 해선 해결되지 않는다고 라고 말했고, 쌍디는 이번만큼은 마리모 검사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인정하기 싫지만 세계정부는 즉흥적으로 상대할 적이 아니야 라고 말했고, 루피는 주춤하며 조금은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이기스는 아발론 델피로 복귀한 이후 몸을 추스른 뒤 이무의 목소리를 빌려 오로성들에게 연락하였고, 워큐리는 여전히 빈사 상태, 나스주르는 대지의 신 가우스티 엘과 대치 중이었으며, 피터, 마스는 레드라인 근처에서 대기 중이었기에 곧바로 이무로 위장한 아이기스의 연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피터는 이무님, 매의 눈 빨간머리와의 싸움은 끝나셨나이까? 라고 물었고, 아이기스는 물론 워큐리, 갈링, 나스주르는 어떻게 되었지? 라고 되물었고, 마스는 워큐리 성과 갈링 성은 빈사 상태이며 나스주르는 알 수 없는 적과 대치 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알 수 없는 적 자세히 말해보거라 라고 말했고, 마스는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지니샤만큼이나 거대한 코끼리의 형태를 한 괴물이 잠시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코끼리 형상의 괴물, 아마 태고 시대의 신 중 하나인 데이지의 신이겠군 이라고 중얼거린 뒤 나스주로 홀로 감당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고, 마스는 네, 안그래도 사카즈키 원수와 보르살리노 대장이 지원을 간 참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송구스럽게도 꽃의 방에서 아나스타시스를 회수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퀘이사가 세계정부를 배신하고 어둠에 가담하는 바람에 라고 말끝을 흐렸고, 아이기스는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이며 곧바로 전보벌레를 집어 던져버렸고, 마스, 아나스타시스를 회수하는 간단한 일조차 실패하다니 라고 말했고, 그 순간 마스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죄송합니다 이무님 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연락을 뚝 끊어버린 후 마샬디 티치, 범상치 않은 녀석이면 확실했지만 역시나 세계정부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는구나. 록스디 지백, 마샬디 에이버리, 마샬디 티치와 엮인 녀석들 역시 하나같이 거물들이로군 이라고 말합니다. 아이기스는 티치가 아나스타시스를 탈취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 잠시 과거를 회상하였고, 록스와 이무가 독대했던 시점을 떠올립니다. 록스티 지백은 마리조아에 나타나 난장판을 일으켰고, 천룡인들이 위협을 받자 당시 해군 대장이었던 쿠로사이에게 록스를 제압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고, 쿠로사이는 쓰레기 해적은 치워도 끝이 없군 이라고 중얼거린 뒤 곧바로 마리조아로 향합니다. 쿠로사이는 검은 코뿔소라는 뜻이며, 쿠로사이는 절대적인 정의를 추구하는 인물이며 정의를 위해선 인간의 목숨마저 하찮게 여기던 인물이기에 검은색을 상징하는 쿠로라는 상징색을 부여받았으며, 마치 코뿔소처럼 단단하고 강직한 성격을 가졌기에 사이라는 코드네임을 부여받게 되며 쿠로사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록스는 마리조아에 나타난 이후 단번에 마리조아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였고, 순식간에 성지 마리조아는 불바다로 변합니다. 그리고 에단바론 칠리즈 성은 기겁하며 해군 대장은 어디 갔냐이, 당장 저놈을 막으라이 라고 소리쳤고, 록스는 자신의 칼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닦으며 천룡인이란 놈들은 겁쟁이 투성이군. 고작 해군 따위를 믿고 세계에 군림했던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 내가 이 세상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어주마 라고 소리친 뒤 곧바로 에단바론 칠리즈 성의 목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해군대장 쿠로사이가 나타나 록스의 검을 막아섰고, 쿠로사이는 록스티 지백, 최근 명성이 자자한 해적, 겁도 없이 성지에 쳐들어오다니 라고 말했고, 록스는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보하하하하, 해군대장 쿠로사이, 이 녀석은 내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라고 소리쳤고, 그 순간 록스의 폐양색 패기가 성지 마리조아 전체를 뒤덮었고, 나수로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이 정도의 폐양색 패기를 뿜어대는 녀석은 공백의 100년 이후 해적왕 겐타이 이후 처음이군 이라고 말했고, 피터는 그래봤자 애송이 하나가 왔을 뿐 이라고 말합니다. 록스와 쿠로사이의 대결이 성사된 이후 쿠로사이는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문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빠른 속도로 록스에게 접근하여 주먹을 뻗습니다.
하지만 록스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쿠로사이의 공격 경로를 완벽하게 읽어낸 뒤 쿠로사이의 공격을 피해냄과 동시에 폐왕색 패기를 마치 번개의 형태로 방출시켰고 쿠로사이는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록스는 웃음을 지으며 보하하하하, 해군도 수준이 많이 퇴보했군. 거프, 센고쿠, 쓸만한 신입들이 두각을 드러내는 것 같던데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것 같군 이라고 말했고, 쿠로사이는 단 하나만에 자신과 록스의 격차를 실감하며 좌절합니다. 하지만 쿠로사이는 해군 대장이었기에 좌절할지언정 대결을 포기할 생각 따윈 없었고 곧바로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합니다. 쿠로사이가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한 뒤 주변의 공기가 매우 뜨겁게 끓어오르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성지 마리조아의 건물들이 녹아내리려 합니다. 그리고 쿠로사이는 성지에선 능력이 제한된다. 네 녀석이 남자라면 자리를 옮기는데 동의해주겠나? 라고 물었고 록스는 코웃음을 치며 멍청한 놈, 너와 나는 스포츠 경기 따위를 하는 게 아니야. 목숨을 건 승부라고 라고 말하며 쿠로사이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성지 마리조아가 파괴되는 것이 쿠로사이의 약점임을 파악한 뒤 일부러 범위가 큰 공격을 시전하며 쿠로사이의 집중력을 흔들었고 쿠로사이는 곤란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쿠로사이가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록스를 멀리 날려버리는 데 성공했고 쿠로사이는 길게 끌어서 좋을 것 없다는 걸 잘 알았다. 지상 최강의 능력으로 널 단숨에 녹여주마 라고 소리칩니다. 쿠로사이가 록스를 멀리 날려버린 뒤 곧바로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록스를 마무리 지으려 했고 록스는 미소를 지으며 과연 지상 최강의 능력을 소유한 능력자다운 자신감이로군. 자연계 악마의 열매 핵 열매를 먹은 핵인간 쿠로사이. 하지만 능력만 믿고 설쳐대는 놈들의 최후는 누구보다 잘 알겠지. 신세계에서 자연계 열매 능력자는 결코 무적이 아니라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자신의 검에 배왕색 패기를 휘감았고 쿠로사이는 자신감에 찬 표정을 지으며 애송이가 핵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는 없다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록스에게 다가와 뉴클리어 펀치를 사용하여 록스를 공격했고 록스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쿠로사이의 공격을 피해냅니다. 하지만 핵 열매의 위력은 워낙 강력했기에 록스는 여파만으로 가벼운 화상을 입게 되었고 록스는 조금은 불쾌한 듯한 표정을 지은 뒤 배왕색 패기를 검기와 함께 방출시켰고 쿠로사이는 곧바로 록스의 검기를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록스의 검기는 변칙적인 모습을 보이며 순식간에 쿠로사이의 방어를 피해내며 쿠로사이에게 치명상을 입혔고 쿠로사이는 제법 신기한 기술을 쓰는 녀석이군. 아직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녀석이지만 이 정도 실력과 잠재력이라면 반드시 훗날 세계를 호령할 대해적이 된다. 해군 대장으로서 오늘 싹을 잘라주마 라고 말하며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을 준비하며 단번에 록스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쿠로사이는 록스를 마무리 짓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켰고 강력한 핵 에너지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순식간에 높아졌으며 주변의 생명체가 녹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록스 역시 강력한 일격을 준비했고 잠시 후 록스와 쿠로사이의 기술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록스의 폐왕색 패기가 쿠로사이의 능력마저 뛰어넘는 데 성공하며 록스의 패기가 쿠로사이를 덮쳐버렸고 쿠로사이는 치명상을 입으며 피를 토해냈고 성지 마리조아의 구석에 처박혀버립니다. 그리고 천룡인들은 매우 멀리서 날아온 쿠로사이를 보며 기겁하며 히 해군대장이 쓰러졌다이, 더 강력한 노예를 데려와라이 라고 소리치며 해군대장조차 그저 하나의 경비견으로 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록스는 쿠로사이에게 천천히 다가오며 보하하하, 꼴이 말이 아니군. 해군대장 쿠로사이, 세상은 확실히 잘 만들어져 있다. 오직 패기만이 모든 것을 능가한다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록스는 훗날 이 말을 자신의 견습선원 카이도우에게 들려주었고 카이도우는 이 말에 영감을 받으며 루피에게 그대로 되돌려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록스는 타해적들과는 다르게 잔인하고 치밀한 성격을 가졌기에 쿠로사이가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쿠로사이를 공격했고 쿠로사이는 목숨을 잃을 만큼의 치명상을 입으며 그대로 기절해버립니다. 록스는 쿠로사이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체력이 남은 듯한 모습을 지으며
보하하하하, 이제 누가 날 막을 수 있지. 너희들이 자랑하는 해군대장조차 내 앞에 무너졌다 라고 말했고, 철룡인들은 기겁하는 표정을 지으며 서로 앞다투어 록스에게서 도망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신의 기사단 바벨이 록스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바벨은 초인계의 악마의 열매 자석자석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록스의 몸을 구속시켜 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록스는 문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바벨의 능력을 무효화시킨 이후 고작 그 정도로 날 막지 못한다고 라고 소리친 뒤 순식간에 검기를 방출하며 바벨을 공격하였고, 바벨은 단 한 방만에 치명상을 입으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록스는 매우 빠른 속도로 도주 중인 철룡인들에게 접근하여 철룡인들을 인질로 잡아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이 검게 변했으며 록스의 주변에 마법진 5개가 나타났고 엄청난 패기가 마리조아 전체를 뒤덮습니다. 그리고 바벨은 피를 토해내며 오로성들께서 직접 강림하시는 건가? 라고 소리쳤고, 그 순간 엄청난 패기와 함께 오로성 전원이 나타났고, 록스는 순간 몸이 굳으며 당황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세터는 무너진 마리조아를 바라보며 록스디 지백 신세계에서 꽤나 이름을 떨치던 놈인데 이 정도로 강한 힘을 가졌는진 몰랐군 이라고 말했고, 나수로는 곧바로 초대기철을 뽑아들며 애송이가 감히 성지에 침입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바벨에게 쿠로사이를 급히 의무실로 옮겨라. 해군대장은 세계정부의 귀중한 전력, 이런 곳에서 개죽음을 맞게 놔둘 순 없다 라고 말했고, 바벨은 알겠습니다 라고 소리친 뒤 쿠로사이를 데리고 의무실로 향합니다. 하지만 쿠로사이는 조속한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게 되었고, 록스는 데뷔 전부터 해군대장을 살해하는 데 성공하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자랑하며 순식간에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해적이 됩니다. 록스는 자신의 앞에 나타난 오로성을 바라보며 보하하하하, 개개인이 가진 힘만 하여도 정점급 해적들을 뛰어넘는데 그런 괴물이 무려 5이나 나타나다니 역시 세계정부인가 라고 말했고, 피터는 400년 전 그 사내와 같은 현명한 선택을 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대화가 통할 타입은 아닌 것 같군 이라고 말했고, 마스는 아직 자격도 부족한 남자일세 그 사내는 해적왕이라고 불렸던 명실상부 시대의 정점, 어디서 굴러먹은지도 모르던 저런 잡종과 협상의 여지는 없다 라고 말합니다. 오로성 전원이 록스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록스는 조금은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보하하하하, 세계의 끝에 이런 지옥이 있을 줄이야. 하긴 이 정도 남자들이라면 세상의 정점에 선다는 건 납득이 가는군. 이 녀석들을 모조리 격파하려면 최소 넷 이상의 동료가 필요하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훗날 록스가 강력한 동료들을 영입하는 동기가 되며, 록스는 하랄드, 흰수염, 빅맘, 시키를 영입하며 오로성의 대항마로 낙점하였으며, 그 외에도 카이도, 왕직, 음부, 캡틴 존, 스튜시, 글로리오사 등 강력한 동료들을 영입하며 세계의 패권을 지기 위해 록스의 접단을 결성합니다. 워큐리는 봉이의 형태로 록스에게 다가가며 록스디 지백 실력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마 해군본부 최고의 전력 해군대장을 살해하다니 라고 말했고, 록스는 보하하하하, 그 녀석 결국 죽은 건가 라고 소리친 뒤 곧바로 홀로 오로성을 상대하려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록스 혼자 오로성을 상대할 수는 없었고, 나수로는 칼을 뽑아들며 애송이가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는군. 네 녀석 혼자 우리에게 덤비는 건 자살행위다 라고 말했고, 세터는 곧바로 규키의 형태로 변하여 록스에게 달려들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무의 전원이 오로성 전원의 머리에 울려 퍼졌고, 오로성 전원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행동을 멈추었고, 록스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오로성들을 바라봅니다. 이무는 오로성 전원에게 록스디 지백을 허의 옥자로 불러들여라 라고 명령했고, 오로성들은 전원 매우 당황했지만 우선은 이무의 명령에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록스디 지백, 네 녀석을 뵙고자 하시는 분이 계신다. 순순히 따라온다면 개죽음은 피할 수 있을 터 라고 말했고, 록스는 세계 정부의 절대적인 권력가들인 오로성, 그놈들이 존칭을 하는 상위의 존재가 존재한다는 건가 라고 생각한 뒤 흥미를 느끼며 오로성을 따라가기로 결정했고, 록스는 오로성과 함께 꽃의 방으로 향합니다.
록스는 판기아성 내부의 꽃의 방에 들어섰고 잠시 후 이무가 모습을 드러내며 꽃의 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록스조차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강력한 패기에 위축되며 온몸이 저릿저릿한 기분을 느꼈고 오로성들은 곧바로 무릎을 꿇으며 이무를 바라봅니다. 한편 성지 마리조아는 록스와 하랄드로 인하여 쑥대밭이 되어 있었고 마리조아에 머무르던 근위병들은 사태를 수습하며 국왕 5명이 비습 유괴당했다. 유괴 사건이다. 범인은 검은 옷을 입은 거구의 남성이라고 소리쳤고 그 순간 젊은 시절의 갈링이 나타났고 갈링은 호들갑 떨지 마라. 친위자 중 한 명은 사라졌고 거인족의 왕 역시 더는 난동을 피울 남자로 보이진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미소를 지으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군 이라고 중얼거립니다. 록스는 허의 옥좌에 착석한 이무를 바라보며 이무가 세계정부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소름이 돋았다는 표정으로 이무를 바라보며 보하하하하 세계정부의 왕이 존재할 줄은 몰랐군. 확실히 가맹국들의 왕들의 죽음은 큰 사건인가. 세계정부의 왕이 친이다 초대를 해주고 말이야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이무는 왕들의 목숨에는 관심조차 안 보이며 나비를 바라보며 왕들의 목숨 따위 무에게는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고 록스는 꽃의 방에 걸터앉으며 그런 것 같네. 근데 성지는 대소동이거든. 나는 데비 존스의 숭배자라고. 어이 세계정부의 왕 세계를 걸고 데뷔백 파이트를 해보겠는가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이무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으며 사족이 길군. 무가 이 녀석을 이곳에 불러들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녀석의 아내 마샬디 에리스의 특수한 능력이 필요해서다 라고 말했고 록스는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런 시시한 이유였나. 세계의 왕이나 되는 남자가 생각보다 구질구질하군 이라고 소리쳤고 군코는 표정을 구기며 이무님께 저런 식이면 살아남기 힘들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무는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결정은 이 녀석이 하는 게 아니다. 오로지 무의 의지대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세계다 라고 말했고 록스는 보하하하하 그렇다면 내 대답은 노다. 누구라도 날 굴복시킬 순 없다고. 차라리 꺾여 죽는다면 모를까 라고 말하며 록스와 이무의 대화는 결렬되어 갑니다. 록스와 이무의 대화가 결렬되었고 오로성들은 곧바로 록스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무가 이를 막아서며 아직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다. 저런 녀석 하나 따위가 세상에 돌아간다한들 세계정부에 해가 될 일은 없다. 마샬디 에리스의 힘을 얻어낸 뒤 저 녀석을 처리한다 라고 말했고 오로성들은 경계를 풀며 록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록스는 보하하하하 더는 무언가를 할 수도 없겠군. 하지만 각오해둬라. 나는 돌아올 거다 이곳에 라는 말을 남긴 뒤 성지 마리조아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록스는 세계정부를 상대하기 위해선 강력한 동료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였고 데뷔웹 파이트를 통해 유능한 동료들을 모으며 가히 역대 최강이라고 불릴 만한 록스의 적단을 결성하게 됩니다. 또한 록스는 이 사건으로 현상 수배자가 되었고 초기 현상금이 무려 40억 베리로 책정됩니다. 참고로 이는 초기 현상금으로서는 가장 높은 수치이며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현 시대를 기준으로 최소 50억 베리를 상회하는 수치이며 최종 시점에 로저 흰수염과 해적왕이 된 이후의 루피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치의 현상금이기도 합니다. 한편 아이기스는 아직 태고의 전쟁 당시 얻은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에 꽃의 방 깊은 곳에서 몸을 치유하고 있었고 이무가 직접 아이기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이무님 이곳까지 직접 행차하시다니 라고 말했고 이무는 마샬디 에이버리의 힘을 이은 자가 나타나더군. 물론 진품인지는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만 또한 저 남자에게서 데비디 존스의 모습이 보였다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데비디 존스의 모습 설마 저 남자가 데비디 일족이라는 겁니까? 어찌되었던 간에 살려두어서는 안되는 남자로군요. 그건 그렇고 아나스타시스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간 수많은 디아보리족이 나타났었지만 결국 그 힘을 가진 순혈 종족은 찾지 못했었습니다. 록스티 지백 정도 되는 남자가 선택한 여자라면 아나스타시스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라고 말했고 이무와 아이기스는 티치의 어머니이자 록스의 아들인 마샬디 에리스의 힘을 이용하여 아나스타시스를 사용하여 태고의 신을 부활시키려 합니다. 또한 이무는 말을 이어가며 록스티 지백 저 녀석을 보고 있으니 왜인지
모르게 그 녀석이 떠오르는군. 세상을 흔들었던 게임의 창시자 데비 디 존스 라고 말하며 록스를 보며 데비 디 존스를 떠올립니다. 참고로 록스의 본명은 데비 디 지백이며 록스는 데비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즉 데비 디 지백의 먼 후손입니다. 아이기스는 록스와 이모의 대화를 회상한 뒤 마샬 디 에이스를 이용하여 그분을 부활시키려는 계획은 실패했었다. 하지만 마샬 디 티치를 이용한다면 아나스타시스를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 그러나 아나스타시스가 놈의 손에 들어간 건 큰 변수로군. 록스와 못다한 거래를 그 아들과 다시 하게 되는 건가? 라고 말하며 순혈 디아보리족의 핏줄을 타고난 티치를 이용하려 합니다. 한편 티치는 세턴의 힘을 흡수한 이후 신 검은 수염의 역당과 함께 와노쿠니에 도착했고 시키는 지하하하하 카이도 녀석이 다스린 나라가 이곳인가 라고 소리쳤고 아오키지는 도신 류마의 검 흑도 슈스에 있는 와노쿠니의 국보 해군 시절 와노쿠니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케이사는 하늘을 바라보며 도신 류마 자네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불안하군. 아나스타시스로조차 자네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검은 수염의 적단은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할지도 모르니 라고 중얼거리며 류마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그 누구보다 류마의 강함을 잘 아는 퀘이사는 아나시스토로 류마를 완벽하게 컨트롤하지 못하게 된다면 검은 수염의 적단은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을 지으며 제하하하하 가자 녀석들아 흑도 슈스이를 탈취한 뒤 도신 류마의 시체를 가진 크로스 길드의 본진을 공격한다. 그리고 모든 재료가 모이게 된다면 롤로노아 이전 역대 최강의 검사라고 불렸던 도신 류마를 손에 넣게 된다고 라고 소리치며 와노쿠니 토바리오 크로스 길드와의 대결을 예고합니다. 귀검 나스주로와 대지의 신 가이우스 디 엘이 격돌하는 와중에 키자루와 가인과 난입하여 가이우스 디 엘을 기습하였고 가이우스 디 엘은 충격을 입으며 땅에 처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조금은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사카즈키 보르살리노 최고의 타이밍이로구나. 저 녀석을 죽여라 라고 명령하였고 아카이누는 조금은 탐탁치 않은 표정을 지으며 오로송도 별거 없군요. 이런 데서 쩔쩔매고 있다니 어떠한 악도 용서할 수 없기에 저놈을 막는 것이오 라고 툴툴댔고 키자루는 피식 웃음을 지은 뒤 번쩍번쩍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빠른 속도로 가이우스 디 엘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다리를 빛으로 변환시켰고 곧바로 가이우스 디 엘의 앞면을 걷어차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이우스 디 엘은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키자루의 움직임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데 성공했고 가이우스 디 엘은 성가신 녀석들이 둘이나 나타났군. 네 녀석들 정도 되는 강자가 폐왕색 패기가 없다는 것은 신기하다만 그 이유는 분명히 알 것 같군. 자아 없이 움직이며 명령에만 복종하는 추종자는 결코 왕이 될 자질을 손에 넣을 수 없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주먹에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뒤 키자루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스주로가 매우 빠른 속도로 접근하여 가이우스 디 엘의 팔을 절단시켜버리는 데 성공했고 이후 아카이누가 가이우스 디 엘의 복부에 명부를 장렬하였고 가이우스 디 엘은 피를 토해내며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상처를 치유했고 나스주로는 확실히 저 능력은 너무나도 위험하다. 외람된 말이지만 이무님이 떠오르는군. 우리조차 알지 못하는 세계의 진실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만 이제 와서 과거의 망령들이 튀어나오는 건 납득하기 어렵군 이라고 중얼거렸고 키자루는 나스주로의 말을 엿들으며 확실히 밀짚모자가 나타난 이후 재미있는 일 투성이군 이라고 생각했고 아카이누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다시 한번 가이우스 디 엘에게 접근한 뒤 견신 홍련을 사용하였고 붉은 개의 형태를 한 마그마가 가이우스 디 엘을 덮쳐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가이우스 디 엘은 빠른 속도로 하늘에 떠오른 뒤 타락의 플라시보를 사용하여 시공간에 창란을 일으켰고 키자루와 아카이누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고통에 휩싸인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스루는 자신의 검을 사용하여 팔뚝을 찔러 정신을 집중한 뒤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가이우스 디 엘의 기운을 살폈으나 이미 가이우스 디 엘은 시야에서 멀어진 상태였고 나스루는
기어코 이모님에게 향하는 것인가? 하지만 고작 저 정도 실력으론 이모님께 위협이 되지 않을 터 대지의 신이라고 했나? 니놈이 원하는 바는 이룰 수 없을 테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무리하면 가이우스 L을 쫓을 수 있었겠지만 나츠루와 세계정부에게 그 정도 충성심을 보일 이유는 없었으며, 여기서 무리하여 가이우스 L을 쫓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전쟁이 시작되며 해군은 더 많은 희생자를 낳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며 꾀병을 부리며 가이우스 L을 쫓지 않았고, 나츠루는 이를 눈치채지 못하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한편 가이우스 L은 나츠루, 키자루, 아카인으로부터 멀리 벗어난 뒤 가슴을 부여잡으며 공중에서 떨어졌고 피를 토해내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가이우스 L은 이 몸에게도 끝이 다가오는 건가? 대머리 검사, 흰 옷을 입은 두 명의 강자, 생각보다 훨씬 강한 수족을 부리는군 이무 라고 말하며 나츠루, 키자루, 아카이누의 실력을 인정해줍니다. 또한 가이우스 L은 지속적으로 부상의 여파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며 확실히 갑작스럽게 부활한 탓에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 계속하여 묘사됩니다. 이무는 군코의 몸에 빙의하며 샹크스와 미호크를 꺾는데 성공했고 이후 자신의 본체로 돌아가는데 성공합니다. 이무는 자신의 본체로 돌아온 이후 순간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지만 어느정도 부상이 회복되어 있음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고, 샴록은 이무를 바라보며 괴랄한 회복력이고 불사신이라고 해도 믿을만한 회복력과 내구도야. 몸이 완전히 부서지기 직전까지 갔음에도 단시간 내에 이 정도로 폭발적인 회복력을 선보이다니 라고 생각하며 이무의 회복력은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무는 만족하지 못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검은색 망토를 뒤집었으며 밀짚모자, 아직도 대결의 여파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군. 니카, 조이보이, 그들마저 뛰어넘는 최강의 적답구나 라고 말했고, 샴록은 이무님, 허면 이제 어떡하실 생각입니까? 대부분의 적들이 레드라인에서 빠져나갔다면 밀짚모자 루피와 그의 동료들은 여전히 레드라인에 머물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밀짚모자 루피를 놓쳐선 안된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놈들을 사살해야 한다 라고 말했고, 샴록은 현재 해군은 철수한 상태이며 소수 정예의 아군만이 레드라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무에게 대략적인 상황을 브리핑했고, 이무는 실질적으로 레드라인에 남은 인물이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어쩌면 지금은 기나긴 전쟁에 결착을 지을 시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겠지. 아직 그 녀석도 부활시키지 못했으니 라고 생각한 뒤 전략적인 후퇴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미호크와 샹크스는 변수가 될 수 있으며 놔두며 훗날에 적이 될 것이 분명했기에 미호크와 샹크스를 죽여버리기로 결정한 뒤 미호크와 샹크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다시 한번 흑도요루를 뽑아들려 하지만 미호크는 이무에게 당한 부상이 너무나도 심했기에 움직이지 못하며 피를 토해냈고, 샹크스는 미소를 지으며 루피의 꿈이 이루어지는 걸 못 보고 갈 순 없는데 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웃음을 터뜨리며 죽음의 앞에서도 태평하군. 나는 너와 달리 후회 따윈 없다. 이미 제자가 꿈을 이루는 것을 봤으니 말이다 라고 말하며 조로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샴록은 측은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샹크스가 이곳에서 죽게 되면 내 계획에도 차질이 갈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하지만 내겐 이물을 막을 명분과 힘이 없다. 이것 또한 운명이라면 이라고 생각하며 샹크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무는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샹크스와 미호크를 불태워버리려 합니다. 이무가 샹크스와 미호크를 불태워버리려는 순간 엄청난 바람이 몰려왔고, 이무는 균형을 다잡기 위해 자세를 다잡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이 정도 폐왕색 패기를 가진 강자는 몇 없을 텐데 라고 중얼거렸고, 샹크스는 설마 루피 돌아온 건가? 아니 묘하게 루피의 기운과는 다르다 라고 말했고, 그 순간 가이우스 L이 이무, 미호크, 샹크스, 샴록의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무는 가이우스 L이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침착한 모습을 보이며 가이우스 L, 이제 와서 무엇을 어쩌자는 거지? 라고 물었고, 가이우스 L은 네로나 이무, 제법 늠름한 군주가 되었구나. 인간이 신의 자리를 탐하고 세계를 혼란에 빠지게 한 죄는 언젠가 반드시 묻게 될 것이네 라고 말했고, 이무는 과거 3000년 전을 떠올리며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패고의 전쟁 이후 세계의 운명은 격변했고 이후 나와 조이보이의 싸움의 승자가 세계를 취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짚모자와의 패권 다툼에서만 승리하게 된다면 D의 의지, 자유의 구원은 모두 소멸할 테지. 이미 운명의 수레는 굴러갔다. 이제 와서 과거의 망령 따위가 막기엔 늦었네 라고 말했고, 가이우스 D L은 그래, 나와 니카는 이미 시대의 패배자. 이제 와서 세계의 운명을 바꿀 힘 따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신시대를 위해 니 녀석의 발목을 잡는 건 가능하지. 이모, 나의 조건은 단 하나다. 이번만큼은 밀짚모자를 포기해라. 상호 확증 파괴를 원하진 않겠지 라고 말하며 폐왕색 패기를 발현합니다. 가이우스 D L의 폐왕색 패기는 오로성조차 아득히 능가했기에 샴록은 인상을 찌푸리며 가이우스 D L을 바라보며 분명 3000년 전이라고 말했다. 공백의 100년은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일 텐데 설마 그 뒤에도 더 감춰진 역사가 존재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샹크스 역시 가이우스 D L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품으며 분명 조이보이가 남긴 로드 포네그리프에는 저런 내용은 없다고 들었다. 니코로빈이 내게 거짓을 고했을 리는 없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문은 쉽사리 대결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였고 최소 샹크스와 미쿠의 목숨은 가져가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이를 꽉 깨물며 세계 정부의 왕 이무, 이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나? 과연 세계를 1000년 이상이나 지배한 남자답군 이라고 말하며 이무의 강한 만큼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캄벨트는 과거부터 거대한 해왕류들의 주둔지이며 4개의 바다와 위대한 항로를 가르는 경계로도 분류되었기에 원피스 세계관에서 상징적인 바다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캄벨트는 바람 한 점 없는 무풍지대였으며 위대한 항로로 진입하는 이들을 막아서는 무법지대와도 같은 곳이기에 사실상 리버스 마운틴을 제외한다면 캄벨트를 무사히 통과할 방법 따윈 없다고 전해지는 괴담의 성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캄벨트가 무풍지대인 이유와 거대 해왕류들의 성지인 이유는 저명한 지질학자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그 원인이 대지의 신 가이우스 D L이 캄벨트 깊은 곳에 잠들어 있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고, 루피와의 대결이 끝나면 레드라인이 붕괴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에 캄벨트에 잠들어 있던 대지의 신 가이우스 D L이 자신의 앞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문은 자신을 막아서는 가이우스 D L을 바라보며 캄벨트에 잠들어 있던 이 녀석이 다시 세상에 나타났으니 이제 위대한 항로와 4개의 바다를 잇던 경계도 무너지겠군. 올블루의 탄생인가? 좋지 않은 징조로군 이라고 중얼거렸고, 샹크스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무의 말을 엿들은 뒤 캄벨트가 무풍지대이자 해왕류의 성지였던 건 저 남자의 영향이었던 건가? 로드 포네그리프에조차 적히지 않은 세계의 비밀이 이토록 많다니 세계 정부가 감춘 세계의 진실이 도대체 얼마나 더 남았단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역사에는 큰 관심이 없었기에 무표정한 표정으로 가이우스 D L과 이무를 바라봅니다. 이무와 가이우스 D L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무는 곧바로 사람 열매 모델 야훼를 사용하여 야훼의 형태로 변화합니다. 다만 이무는 루피와의 대결의 여파로 인하여 꽤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변신과 동시에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이무는 빠르게 마무리 짓지 못하면 자멸할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이우스 D L은 야훼로 변한 이무를 보며 원통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훔친 능력을 당당히도 쓰구나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가이우스 D L은 빠른 속도로 이무에게 접근하여 거대한 폭풍으로 상대를 절멸시키는 기술인 풍멸지천을 사용하였고, 폭풍이 레드라인 전체를 휩쓸며 이무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무는 곧바로 지토 선멸을 사용하여 거대한 흙과 대지로 된 방패를 만들어내며 가이우스 D L의 풍멸지천을 막아냈고, 이무는 처음부터 이 능력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 건 나였다. 패배자 주제에 감히 신에게 자격을 논하는 것인가?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뒤 가이우스 D L의 복부를 타격하였고, 가이우스 D L은 충격을 받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무는 템포를 끌어올리며 승부를 빠르게 마무리 짓고자 했고, 가이우스 D L 역시 피하지 않고 이무의 페이스에 맞춥니다. 가이우스 D L은 이무에게 정타를 허용했지만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고, 곧바로 사람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무수히 많은 흙구름을 소환함과 동시에 흙구름에서 번개를 내려치는 기술인 흑운 철뇌를 사용하였고, 이무를 향해 무수히 많은 번개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무는 곧바로 모든 것을 막아서는 방패 미라노스 스페큘럼을 꺼내든 뒤 가이오스 D L의 공격을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미라노스 스페큘럼조차 순식간에 날아오는 1000개의 번개를 완벽히 막아서지 못했고, 이무는 팔 쪽에 화상을 입었으며 다리 쪽에 번개를 정통으로 허용하며 꽤나 데미지를 입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가이오스 D L은 기회를 잡았다고 판단하며 빠른 속도로 이무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라노스 스페큘럼은 조금 전 흡수한 번개를 모조리 방출시켰고, 가이오스 D L은 자신의 기술에 반사 데미지를 입으며 감전되었고 피를 토해내며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오스 D L은 당황하는 표정을 보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야훼의 능력이 존재하는 건가? 저런 거울 따윈 본 적도 사용해본 적도 없는데 라고 중얼거렸고, 그 순간 이무가 가이오스 D L에게 천천히 다가오며 능력에 대해 100% 안다고 확신했던 것인가? 오만하군 데이지의 신, 역시 니놈은 이 능력을 사용할 자격이 없었어 라고 말합니다. 이무와 가이오스 D L은 분명 같은 능력을 사용하지만 기량면에서 이무가 확실히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였고, 이무는 가이오스 D L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샴록은 멀리서 이를 바라보며 분명 같은 능력이지만 기량 차이가 존재하는군. 역시 밀짚모자가 아니면 이 세상에 이무와 대적할 만한 강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군 이라고 말하며 이무의 실력만큼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샴록은 혼자 있을 때만큼은 이무에게 존칭을 쓰는 비유를 줄이며 서서히 야망을 드러내며 자신이 정점에 서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냅니다. 가이오스 D L은 이무가 자신에게 기량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을 느끼며 이무 3000년 전에 비해 훨씬 더 성장했군. 권력에 취해 허송 세월을 보낸 것은 아니었던 것인가? 라고 말한 뒤 빠르게 승부를 짓기 위해 꽤나 강력한 기술을 준비했고,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강력한 폭풍을 일으키며 우선 이무와 거리를 벌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가이오스 D L은 패기와 능력을 극대화시킨 뒤 시공간을 붕괴시키며 적에게 강한 창란을 일으키는 기술인 타락의 플라시보를 사용했고, 거대한 에너지의 응집체가 이무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가이오스 D L이 만들어낸 거대한 에너지의 형태는 전반적으로 흰색 구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무는 가이오스 D L이 타락의 플라시보를 사용한 것을 보며 단번에 가이오스 D L의 기술을 파악한 뒤 어리석은 녀석, 진정한 신의 힘을 보여주마. 네 녀석은 그 능력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 라고 말한 뒤 이무 역시 곧바로 타락의 플라시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무가 만들어낸 거대한 에너지는 전반적으로 하얀색과 검은색이 뒤섞인 구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 가이오스 D L이 만들어낸 구보다 크기도 더 거대했습니다. 잠시 후 가이오스 D L과 이무의 타락의 플라시보가 충돌하였고, 이무의 기술이 가이오스 D L의 기술을 서서히 집어삼키며 이내 가이오스 D L의 기술을 완전히 방해함과 동시에 가이오스 D L을 덮쳤고, 가이오스 D L은 충격을 입으며 쓰러졌고 강력한 창란 현상으로 인하여 뇌에 큰 손상을 입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고통스러운 듯한 비명을 지릅니다. 이무와 가이오스 D L은 똑같은 야훼의 힘을 공유하지만 기량적으로 이무가 가이오스 D L을 앞서 나갔고, 가이오스 D L은 야훼의 힘만으로는 이무를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가이오스 D L은 곧바로 인간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무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으며 이 정도로 포기할 리는 없을 테고 뭘 숨기고 있는 거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가이오스 D L은 이무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곧바로 베헤모스의 형태로 변하기 시작하였고, 순식간에 가이오스 D L의 몸은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섬 전체를 뒤덮을 만큼 거대해졌고, 샹크스는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드니샤를 떠오르게 하는 크기로군 이라고 말했고, 에이스 역시 멀찍이서 이를 바라보며 뭐냐 저 괴물은 이라고 말했고, 사보는 말없이 침을 꿀꺽 삼킵니다. 가이오스 D L이 베헤모스의 형태로 변화한 이후 섬이 점점 부식되어갔고, 섬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생명에너지가 가이오스 D L을 향하여 집중됩니다. 그리고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섬에는 인간은 없었기에 크나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이무는 베헤모스의 형태로 변한 가이오스 D L을 바라보며 잠시 3000년 전 태고의 전쟁을 떠올렸고, 당시 이무는 지금과는 다르게 젊은 청년의 얼굴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검은 망토도 쓰지 않은 채 태고의 신 마샬디 에이버리, 아이기스 등과 함께 태양신 니카를 포함한 신들과 겨루고 있었고, 당시 이문은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힘을 다루진 못했습니다. 이문은 잠시 과거를 회상한 뒤 이미 무에게 패배한 과거의 망령이 이제 와서 무엇을 바꾸겠다는 거지, 너희들의 세계는 이미 붕괴되었다 라고 말했고, 베헤모스는 섭리에 얽매이지 마라 이무, 자유를 추구하는 D의 의지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했고, 베헤모스의 음성은 매우 낮고 컸기에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귀를 막았고, 이무는 곧바로 가이우스 디 엘에게 접근합니다.